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콘루프 김조효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그 블록체인 진흥 주간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블록체인 진흥 주간이 2018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렇게 내용도 풍실해지고 발전해가는 과정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블록체인 진흥 주간이 이게 연말에 있다 보니까 또 올해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 오면 업계에 계신 분들도 보고 뭐 주간 부처인 과기부나 기사분들도 뵈서 송년회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멀티체인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 멀티체인 시대가 왜 도래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사례를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체인이 왜 도래했는지를 보려면 그 블록체인의 그 시작부터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최초 아이디어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벨코어 연구원이었던 스튜어트 하버랑 스카 스토네타, 이 두 명에 의해서 제시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90년대 초에 향후에 디지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날 텐데 그 디지털 데이터의 무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문을 썼고요. 1991년 디지털 다큐먼트에 타임스탬프를 찍는 방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에 8개의 레퍼런스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3개가 이 두 분이 쓴 논문입니다. 아이디어는 사실 블록체인을 좀 잘 아시는 부분은 너무나 유사한 그 아이디어라고 보실 건데요. 해시 펑션 잘 아시죠? 해시 펑션을 통해서 디지털 다큐먼트에서 지문을 뽑아내고 그걸 묶어서 블록으로 만들고, 블록도 디지털 데이터니까 지문을 뽑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데 다음 블록의 지문을 만들 때는 앞 블록의 지문을 넣어서 연결을 시켰죠. 마지막으로 최종 지문을 생성하게 되면 어떤 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하려면 해당 문서로부터 지문을 뽑은 다음에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지문이 같은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저 최종 지문을 어디에 안전하게 보관하느냐인데, 스튜어트 하버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뉴욕타임즈 일요일판 광고란에 전시 값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 문서 인테그리티 서비스를 오픈을 했죠. 1995년에 이 서비스가 오픈됐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튜어트 하버는 이 특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흘러 2008년 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사실 어떤 그 부실 채권의 리스크를 판단할 수 없는 막 금융상품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막 서로 판매했던 월가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어떤 금융기관들의 어떤 폐업이나 이런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미국 정부가 1조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돈을 그냥 만들어내서 사실 이 부실 금융기업들을 살리게 됐고, 그 과정에서도 금융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린다든지 이런 이슈가 되면서 정부나 어떤 중앙은행, 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불신을 초래하게 됐죠. 그 이후에 2011년 월가 점령 시기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됐죠. 비트코인 백서나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럭에 인용되어 있는 그 기사를 봤을 때 사토시가 해결하고 했던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어떤 중앙화된 정부나 은행과 같은 중앙화된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무한히 영원히 발행되는 일종의 인플레이션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어떤 화폐 시스템인데, 그거를 개편해 보고자 어떤 유한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죠. 정리해보면 그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의 탄생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철학은 이런 중개자라든지 내가 신뢰하지 않는 엔티티의 개입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그 과정에서 어떤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버시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죠. 이런 철학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술 요소는 7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산 신뢰, 오픈소스,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그 퍼미션리스, 싱글 엔티티 오너십이나 컨트롤이 없는 부분, 굉장히 높은 보안성, 그리고 정보의 투명성이죠. 이런 7가지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탄생 이후에 비트코인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한계가 있었고 곧바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라이트코인은 2011년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를 키우고 채굴을 좀 쉽게 만들었고요. 네임코인은 비트코인 레이어에 키밸류 DB 값을 추가해서 어떤 대표적인 중앙화된 서비스였던 도메인 서비스를 좀 탈중앙화해보자 하는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2012년 그 칼러드 코인은 비트코인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현물 자산을 좀 처리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이 됐었고, 뭐 비탈릭도 이 프로젝트에 아주 깊숙이 관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최초의 ICO라고 알려져 있는 마스터코인 프로젝트가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 일종의 다양한 토큰을 만들 수 있는 레이어를 얹혀서 토큰을 만들자는 프로젝트였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USDT, 테더가 바로 이 마스터코인 향후의 이름을 옴니 레이어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 옴니 레이어에서 최초로 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 ICO 붐 시기가 있었죠. 이 장표는 2017년까지 있었던 ICO를 모금 금액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건데요. 보다시피 뭐 금융, 뭐 통신, 인프라 레이어부터 정말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블록체인 그 2,600개가 넘는 ICO가 진행됐었고, 모금된 금액도 180억 달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ICO가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블록체인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나 이상, 그 생각을 실제로 구현하고 그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든 다음에 그들이 함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그 프로젝트의 성과를 다 같이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뭐 디파이라든지 NFT 어떤 붐 트렌드를 지나서 지금은 웹3라는 어떤 이름을 키워드로 이 블록체인 철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웹3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뭐 메인넷이나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뭐 그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웹3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그 데이터 오너십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3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요. 최초에는 대부분 뭐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곧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메인넷 위에서 뎁 형태로 서비스를 모두 구성하게 되고, 그 서비스가 뭐 규모가 커지고 또 버티컬로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이 되면서 자체 메인넷 구축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서비스 확장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뭐 해당 서비스에 특화된 어떤 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 올해도 그 이더리움 상에서 가장 큰 덱스 디파이 서비스 중에 하나인 유니스왑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결국 유니스왑도 유니체인이라는 별도의 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크립토 댄 엘리저라는 인플루언서가 이런 글을 써서 굉장히 또 커뮤니티에서 뭐 감론을박이 있었죠.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논란의 과정 속에서 모두가 공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들의 어떤 생태계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어떤 피지컬하게 대응해야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결국 최적화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는 모든 커뮤니티가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을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체인, 그 앱 줄여서 보통 앱 체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엑시 인피니티 게임 그 개발사인 스카이마비스가 운영하는 로넨 네트워크라든지 뭐 엠베이 탑샷이나 크립토키티로 유명한 데퍼랩스가 런칭한 플로우 같은 네트워크가 앱체인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넓게 보자면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가 전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그들의 그 게임과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철학을 뭐 최적화시킨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체인의 어떤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앱체인은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돼서 보통 만들기 때문에 합의 레이어부터 뭐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환경 가장 베이스 레이부터 모두가 빌드업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크게 이제 보통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앱체인 형태가 있고, 다음으로는 어떤 앞서 오 교수님께서 소개시켜 주듯이 레이어 2 방식으로 메인넷의 레이어 1의 시큐리티는 이용하면서 실행만 그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형태로 만드는 레이어 2 방식의 앱체인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비탈릭도 이제는 이더리움도
그전까지는 사실 이더리움 뭐 그 원론주의자였지만 이제는 이더리움에서도 비탈릭조차도 하나의 체인이 아닌 멀티체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미 올 초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비탈릭이 얘기하는 사실 이제 멀티체인은 뭐 이런 다양한 체인이 있는 뭐 좀 그 광의의 멀티체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 호환성이 있는 체인들끼리 어떤 이렇게 안전하게 연결되는 그 체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 앞서 레이어 2 말씀해 주셨는데 이더리움 역시 올해 아시다시피 그 이더리움의 어떤 고질적 문제점이었던 그 에너지 낭비의 원흉으로 지적받았던 POW 합의 알고리즘을 POS로 전환하는 그 머지 그 업데이트가 이더리움 2.0의 첫 번째 단계인데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이더리움의 그 낮은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서지 단계로 돌입을 했습니다. 서지 단계가 되면 이더리움 코어 자체도 60개 이상의 샤드 체인이 도입되면서 이더리움 자체도 하나의 체인이 아닌 뭐 60개가 넘는 체인이 한 번에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서지 단계는 앞으로 또 2, 3년 이상이 걸릴 거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지금 다양한 그 레이어 2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비스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탈릭은 이러한 형태가 이제 이러한 멀티체인 시대가 올 거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다만 어떤 기술적 호환성이 없는 이기종 체인들을 연결하는 중앙화된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하는 크로스 체인은 굉장히 뭐 위험성이 있다라는 어떤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컴포넌트를 어떤 브릿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브릿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3의 중개인을 믿고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트러스티드 브릿지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소스 체인에 있는 그 트랜잭션을 그 중개인이 믿고 중개인이 그 소스 체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데스티니에서 중개인을 믿고 그냥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비탈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정했던 부분이고 어떤 소스 체인의 보안성이 브릿지의 보안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얼마 안 가서 그 엑시 인피니트 운영사 로닌 네트워크가 6억 달러 이상의 해킹이 발생하고 지금 브릿지에서 해킹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례가 다 이런 중앙화된 주체가 가운데가 블록체인 방식이든 아니든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러스트리스 브릿지 방식은 이런 중개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소스 체인의 어떤 트랜잭션을 데스티네이션 체인이 곧바로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소스 체인의 보안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보안적으로 뛰어나지만 그만큼 구현에 어떤 허들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 이슈들이 넘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들이 연결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방식과 헤테로지니어스 방식입니다. 호모지니어스 방식이 비탈릭이 얘기했던 그 멀티체인 방식입니다. 어떤 기술적 호환성이 있는 체인들끼리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L2들이 서로 연결된다든지 처음부터 이런 인터체인을 표방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 코스모스가 코스모스 SDK로 만들어진 체인들끼리는 서로 인터체인이 된다든지 폴카닷 같은 경우 이 체인들은 기술적 호환성을 확보한 상태의 체인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고요. 헤테로지니어스 방식은 이런 기술적 호환성이 없이 체인들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현재는 대부분이 아까 중앙화된 브릿지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이제 보안 이슈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앱체인 그리고 이런 멀티체인 시대가 어떻게 도래됐고 현상이 어떻게 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저희 아이콘루프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제 파라메터입니다. 파라메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메인넷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체인들 간이 그 체인이 혼자서 아이솔레이트되지 않게 연결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키지인데요. 코스모스 SDK나 폴카닷 서브스트레이트처럼 단순히 메인넷을 전개하기 위한 툴이 아니라 그 메인넷을 전개하고 거기 그 메인넷의 기본적인 DID나 NFT 월렛 등 기본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제공되면서 인터체인을 전개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같이 패키지로 제공이 되고 거기에 기술 지원까지 제공되는 한마디로 완전 풀스택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파라메터는
그 네트워크의 가장 베이스 레이어에 있는 P2B 네트워크와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환경부터 합의 알고리즘, 토큰 이코노미에서 응용 어플리케이션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파라미터를 저희가 단순히 어떤 제품으로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실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앱 스페시픽한 그 옵티마이즈 체인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존 어떤 제공을 다 비즈니스 재설계까지 같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를 완전히 요소 단위로 분해한 다음에 웹3적인 요소들, 뭐 공정성, 탈중앙화, 규제 환경에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명성 등을 기반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배치된 요소들을 메꾸는 요소로서 파라미터를 커스터마이즈하여 메꾸게 되고, 이럼으로써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서 이 파라미터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인터체인 NFT 플레이그라운드를 표방하는 하바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하바는 이제 메인넷 프로젝트인데요. 각 체인에 흩어져 있는 NFT들을 그 이기종 체인들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그 인터체인 기술을 통해서 NFT들을 하바로에 가져와서 거기에서 게임이라든지 소셜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같은 곳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언제든지 자신의 원래 체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NFT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하바는 저희의 그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메인넷을 전개하고 거기에 인터체인 프로토콜을 구현함으로써 이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고, 내년 1월에 메인넷이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례는 그 전기차의 그 배터리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로부터 나오는, 사실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그 ID 그 관리 체계가 도입되면서 전기차 차와 전기차 배터리가 그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게 될 예정인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로부터 전기차 운행 기록이라든지 배터리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DID와 어떤 그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를 통해서 자기 주권형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요. 이 부분 역시 저희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메인넷뿐만 아니라 DID, 그리고 PDS, 그리고 블록체인 IPFS와 같은 그 블록체인 파일 시스템을 도입해서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전기차 데이터 배터리 관리 회사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두 사례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식상하게 보일 수 있는 장표인 가트너 하이프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저 하이프 곡선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모두가 언제 블록체인이 어댑션 되는 거냐 말은 많지만, 사실 가트너에서 발표한 그 하이프 그래프와 붙어져 있는 그래프는 퍼포먼스 어댑션 그래프가 이제 세트입니다. 이 하이프가 다 꺼지고 나야 그 다음에 해당 기술로 인한 퍼포먼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성공적인 그 이니셔티브가 확실히 지나간 다음에야 사실 어댑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의 시기가 이 하이프가 완전히 꺼져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시기에 퍼포먼스를 제대로 전개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바로 이 앱체인과 이 멀티체인 개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앱체인과 멀티체인 시대에 이제 슬기롭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